그러면 신사학의 특징과 역사 교육을 볼게요. 자, 신사학은 이제 종전 랑케식의 어떤 뭐냐면 이야기체와 사건 중심의 역사학에서 사회학적 역사 연구와 이제 역사 소설 전환을 깨려고 했고요. 그래서 정치사 중심 역사 연구에 탈피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했고, 그다음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가정, 구조, 특히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도입을 했어. 구조라는 개념.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사회학적 방법론을 도입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사학 계열은 어떤 역사학의 사회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신사학에 속하는 내용들 보면 랑케 그러니까 신사학에 속하는 내용들 보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신사, 프랑스의 아날사, 영국의 네이먼사, 독일의 사회구조사, 그다음 영국의 여긴 없지만 노동사 이런 등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봐야 할 것은 아나학파 있죠? 그 아나학파고요. 자, 랑케사학에 대한 비판을 보면 이게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과학적 논리가 결여됐고 개념과 이론이 예매하다. 연구 방법과 기준이 원시과학적이고 과학과 문학이 혼합되어 있다. 특히 이제 문학이 혼합된 건 내러티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사학계열부터는 내러티브 서술이 아니라 분석적 서술 방식이 이제 돼요. 근데 최근에 다시 내러티브가 부활됐죠. 내러티브 방식이. 자, 그러면 이제 아나학파가 나오는데 이 아나학파가 왜 나타났냐면 이 아나학파는 프랑스에서 등장한 학파죠. 근데 프랑스에서 등장한 학파가 근데 원래 프랑스 앞에 등장했던 학파였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네, 프랑스 학파인데 예전에 프랑스 학계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독일의 영향을 받았어. 랑케의 영향을 크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랑케 역사를 비판하고 프랑스 역사의 어떤 정통을 포방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프랑스 역사학이 이제 독일 역사학을 추종하니까 프랑스 나름대로 독자성, 정통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건과 개인 중심의 정치사나 사건사 연구 등에 반대를 했고, 랑케가 이제 사건이나 개인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구조를 강조했어. 구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딱 복잡한데 아나학파가 이제 개념이 독일의 랑케사학을 비판하면지만 실제로 마르크스의 또 구조라는 개념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제시했고 나중에 거꾸로 아나학파의 구조사 그러니까 아나학파의 어떤 구조사적 개념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독일의 사회경제사에 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커갔다. 독일과 프랑스가.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유럽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의외로 독일하고 프랑스가 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지금도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오히려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들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결된 것도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아나학파는 4세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드르키아 베르는 1세대, 그 다음에 페블라 부르크는 페블라 부르크는 1세대, 이 드르키아 베르의 영향을 받아서 부르데는 2세대, 고우프는 3세대, 4세대.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부르데이죠. 부르데. 요거 이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는 학파는 어디에 연결되냐면 신문화사에 연결돼요. 신문화사.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제2세대 학파인 대표적인 주자였던 브루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아나학파의 특징은 장기 지속의 역사다. 그래서 종전 단기간에 거친 역사와 결별해서 장기 지속적인 역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브루델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장기 역사에서 장기 지속 역사에서 뭘 강조해? 구조를 강조해. 그래갖고 이런 하부 구조의 어떤 존재를 되게 강조한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하부 구조의 특징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영국 경향들 이제 대표적인 게 특징을 보면 이제 부유대 같은 게 이제 특징을 보면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걸 연구할 때 예전에 자본주의를 어떤 식으로 연구했냐면 자본주의를 되게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18세기 초에 일어났죠. 17세기 후반에서. 그래서 산업혁명 연구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형상적인 측면만 보고 그 18세기 초에서만 연구했어. 단타로 단기 지속으로 단기로 연구했죠. 장기 지속이 아니라.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보고 산업혁명 18세기 초만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겉에 보이는 것만 연구했어. 근데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산업혁명을 연구할 때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면 18세기 초부터 연구하는 게 아니라 19세기 언제까지부터 연구해요. 이 19세기 여기서 의식주 있죠. 이 의식주의 흐름이 뭐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교환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교환경제가 또 뭘 영향을 미치죠?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친 거죠.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18세기 초 산업혁명 때만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어디부터 시작한 거죠? 300년 이전부터 의식주의 조그만 변화들이 누적돼서 교환경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환경제가 자본주의를 탄생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 지속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같이 연구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와 눈에 보이는 것까지 같이 연구하는 거니까 뭘 강조했다? 구조를 강조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나라파의 특징은 고립된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의 인식을 해서 조직된 집단이나 사회의 인간 이런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물질 문명에 더 관심을 갖고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 무명의 대중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나라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죠?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의 구조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아나라파에 영향을 미쳤고 아나라파는 다시 독일의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서 사회경제사에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래서 아나라파는 랑케를 추종하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를 비판해서 등장했고 다시 독일의 구조라는 개념을 마르크스에 받아들여서 역수출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마르크스 역사인식은 이제 좀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뒤에 넘어가서 사회사를 보죠. 사회사. 사회사. 자, 사회사인데 이 사회사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건 독일에서 이제 있어. 거꾸로 이제 아나라파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 구조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나라파의 구조사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독일이 이제 60년대는 경제 발전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대립된 사회라는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해요. 국가 외에도 사회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독일은 국가만 생각했어. 근데 국가 외에도 사회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초창기 때 연구된 사회는 뭐냐면 한 부분만 봤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 부분만 본 거야.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더 뭐냐면 같이 연구해보자. 이게 뭐냐면 사회구조사야. 경제사학이 아니라 사회구조사인데. 예. 자, 그래서 사회구조사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구조사라는 개념은 우리 지금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분당의 발생하거나 분당의 말피아 형사.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죠? 이 정치적 형상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사회 경제적 변화 같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변화, 정치적 형상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형상 밑에 있는 사회 경제적 형상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무슨 사학이다? 사회 구조 사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국의 역사학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노동사가 나왔어요. 영국의 노동사. 그래서 아래로부터 역사. 물론 그 노동사뿐만 아니라 종전의 그런 역사는 거의 되면 아래로부터 역사예요. 밑으로부터 역사. 그래서 이제 노동사를 이제 강조했다. 영국은. 영국 같은 경우에 계급 문화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그 노동사 연구가 되게 강조됐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톰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나중에 이제 남색식을 읽을 때 좀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다음 미국의 역사학인데 미국의 역사학은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자, 원래는 이제 미국의 역사학의 특징이 기능주의적 관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미국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이었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의 갈등과 모순이 등장하면서 종전의 기능주의 관점을 수정하는 수정주의 사관이 등장했다. 이런 것들. 그 학파에 속하는 것은 이제 신경제사학, 심리학사, 뭐 사회사 연구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회과학적 역사학의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남특책에서. 자, 랑케의 문헌 고증을 통해서 국가 중심의 사건 중심의 정치사 서술은 한 세기 동안 역사 서술의 주류였지만 20세기 들어 소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치사 일변도에 대한 관심이 퇴조되고 반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망하는 전체사 및 사회구조사가 등장했고 개별 사건보다는 사회적 맥락과 심층 구조를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 예, 그래서 이 사회적 맥락과 심층 구조, 종전의 국가 중심, 사건 중심의 역사에서 좀 더 나갔다. 깊이 이제 안 보이는 부분까지 보게 된 거죠. 자, 문헌 중심 역사 연구에 이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사회학적 방법론을 도입했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학적 역사학은 신사학은 사회학적인 어떤 개념과 방법을 도입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사학의 일반화와 인가적 설명을 중시 여기고 공적 문헌 사조 외에도 개인의 사적인 자료, 유물과 유적, 간승, 민담, 전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역사 연구에 활용했다. 랑케 사학은 공적 문헌 사료만 했는데 다양한 이제 그 자료도 이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안학파와 이제 사회사, 뭐 개장사, 신경제사, 뭐 심리사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프랑스의 안학파를 보자. 여기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안학파인데, 자, 프랑스는 20세기 중반부터 안학파의 구조사가 역사 연구의 지배적 경향이 되었다. 안학파는 랑케 정통을 이어받은 독일 역사학의 이론과 방법을 그대로 추종하는 프랑스의 역사의 정통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제 프랑스 역사학의 정통을 만들려고 했죠. 이 사람은 특히 사건과 개인의 중심화 평합한 정치사, 사건사 연구를 일관하는 흐름에 도전. 사건과 개인의 중심화 평합한 정치사 어디와 연결되죠? 랑케 정통과 연결되죠. 용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게 안학파는 몇 세대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요 내용도 있는데 여기는 3세대까지만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 자, 그럼 1세대 이제 내용을 보자. 자, 1세대는 19세기적 정치사적 역사 서술을 거부하는 한편 비교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을 역사학에 도입한 구조사학적 연구를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페브로하고 브루크예요. 이 사람은 1929년에 사회경제사 연보를 창간했어요. 그래서 아날이라는 말도 그 연보라는 말에서 나온 거야. 원래 프랑스어 아날이 연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2세대 학파 이 브루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브루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2세대는 브루데들 중심으로 계승되었다. 그들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의 영역 구분을 없애고 사회과학에 도움을 받아, 예. 그 다음 필요한 자료를 발굴하고 이용했다. 브루데는 전체사를 지속했어. 전체사를 지향했는데, 이 전체사를 지향했다는 걸 항상 누구하고 연결해야 돼요? 개별사에 반대한다는 거지. 예? 개별사. 개별사는 누가 강조한 거죠? 랑케가 강조한 거죠. 랑케가. 그래서 전체사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뭘 강조했다? 장기 지속과 구조를 강조했다. 그래서 전체사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서 장기 지속과 구조를 강조했다. 장기 지속과 구조는 뭐냐면 상호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앞에 설명했죠? 자본주의 설명할 때 예전에 산업혁명만 가지고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단타로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15세기까지 쭉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그러다 보니까 구조사를 같이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장기 지속의 역사는 수세기의 역사 단위를 하고 보통 한 300년에서 500년 단위로 하죠. 종래의 단기간에 걸친 역사와 결벌 뜻하고요. 그다음 역사의 표면보다는 역사의 심층 내에 지속적으로 작용된 것을 심을탄생했다. 그래서 포면과 함께 역사의 심층 내부를 했는데 어디를 더 강조한 거예요? 역사의 심층 내부를 강조한 거죠. 두 개를 같이 한 거죠.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은 거. 그걸 뭐라고 했다? 구조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역사를 떠받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하부 구조, 특히 지리적 환경, 기후 조건, 사회 경제 구조, 생물학적 요건들을 바탕으로 역사를 구상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와 장기 지속, 전체사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학번인데 3세대 학번은 그냥 심상사 연구했다. 멘탈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쭉 있고, 야, 여기부터 이제 3세대 학번 끝나고 이제 4세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있어요. 4세대는 신문화사와 연결돼 있어요. 신문화사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아나학파의 이제 역사소수는 이게 전반적인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전반적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역사소는 대체로 지역적이거나 초국가적이고 직선적 시간 개념 대신에 상이한 문명들 사이에 시간의 복수성을 인정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적 시간 개념의 대신에 상위적 문화 사이에 공존하는 시간적 복수성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획일적인 어떤 시대 구분 있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 국가마다의 시대 구분이나 특징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아날 역사가들은 의식주 같은 일상적인 물질 문명에 관심을 갖고요. 개인보다 집단, 역사적 인물보다 문명의 대중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 개인이 사상보다는 집단 의식이나 집단 기억에 더 주목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거에서 이제 간접론자들 좀 차이가 있죠. 간접론자는 뭐만 강조하죠? 개인의 사상. 그다음에 또 랑케는 개별적인 것들을 강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집단 의식과 지역 기억, 집단 요게 강조했다. 그래서 개별보다는 뭘로 나갔다? 전체, 집단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나락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의 사회사죠. 그리고 사회사가 뭘로 발전됐다고 했죠? 사회 구조사로 발전됐죠. 자,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아나락파의 구조사의 영향으로 1960년대 독일에서는 자, 사회사가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사회사의 좁은 이유는 사회사가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이념 모든 역사를 조합해 그 관계를 전체 해명하는 무슨 사로 발전됐죠? 사회 구조사로 발전됐다. 예. 자, 그 다음에 영국에 이제 좀 볼게요. 영국의 정통 역사학은 정치사와 사상사에 관심을 두었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역사 연구에도 인류학 같은 사회경제적 방법론을 도입했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발견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자, 이런 것을 무슨 역사로 할까? 아래로부터 역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영국의 정통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뭐 집단적 전기, 수량화, 문화적 접근인데, 자, 여기 수량화는 양적 접근 방법이죠. 양적. 그 다음 문화적 접근 방법은 뭐죠? 질적 접근 방법이죠. 그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사회과학적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문학적 방법 있죠? 문학적인, 사회과학적 방법과 문학적 방법을 같이 접목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같이 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때 아래부터 역사의 대표적인 거 뭐죠? 노동사죠. 외워두세요. 이 노동사 예전에 공사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노동사 있고, 이 노동사의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누구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톰슨 등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경제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주체를 봤다. 항상 이제 뭐냐면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니까 끌려다닌다고 보잖아. 역사의 구조에서. 그게 아니라 구조의 조건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스스로 이걸 개선하는 노력,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를 만든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캠브리지 학파가 있어요. 영국에는.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인구관계, 가족, 총락, 계층, 결혼, 출생 같은 사망관계, 사회사 연구를 전개했다. 그래서 캠브리지 학파는 사회사 연구를 또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나학파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도 사회사 연구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전개됐고 사회 전체의 역사를 규명하는 역사의 노력이 집중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국사를 이제 좀 영국 사학사를 정리했고요.
자, 역사학사에서 기억할 것은 뭐다? 아래로부터 역사. 그 다음에 이 아래로부터 역사의 대표적인 게 뭐죠? 노동사.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아래로부터 역사는 또 뭐와 연결되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신문화사와 또 연결돼요. 이 신문화사.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미국은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랑케사학을 또 비판하는 것도 이제 미국에 같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도 똑같이 사회학적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기능주의 입각해서 합의사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갈등론적 입장에 수정주의로 바뀌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량경제학자가 등장했고 반사실적 분석이 등장했다. 그 반사실적 속이 뭐냐? 그 개념이 과거에 자, 과거에 이게 터치가 안 되네.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어떤 특정한 조건이 결여됐을 경우 과거에 일어났을 까 치중되는 상황을 비교하여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고 하죠? if 만일이라면 있죠. 그래서 이성계가 뭐냐면 해군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처럼 과거에 실제 일어난 사실과 그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현재 어떤 모습을 일으킬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사건이 안 일으켰다면 이게 뭐냐면 반사실적 분석이에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적어 놓은 거니까 요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이제 미국의 뭐 에디슨이 이제 미국의 에디슨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심적 심리학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마지막 달라고 보죠. 그 다음 페이지. 요건 뭐냐면 그 사회과학적 역사학의 이제 어떤 평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좀 외워두세요. 자, 있잖아. 프랑스의 아나학파, 독일의 영국의 사회사, 미국의 신경제사학 등은 사회과학적 역사학은 자, 정통적 역사 서술이 개인의 행위와 의도 및 사건에 초점을 맞춘 데 달리 요때 정통적 역사 서술은 뭐죠? 랑케식의 역사 서술이죠. 개별적인 것들 강조하는. 근데 달리 좀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맥락, 즉 사회구조와 사회 변화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의 조망을 정치에서 뭘로 확장시켰다? 사회로 확장시켰다. 만약에 사회경제사학의 의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요걸 쓰시면 돼요. 배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 랑케사학에 벗어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떤 개별을 벗어나 사회경제적 맥락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뭘로 확장했다? 정치에서 사회로 확장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맥락, 정치에서 사회로 확장 요것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자, 역사 연구는 경제학, 지리학, 인류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물질문화 및 일반 민중의 일상에 접근했으며 1970년대 언어학, 기후학, 정신분석까지 포함된 인간 통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 사회과학적 역사학 이게 이제 한계죠. 여기가 이제 의라면 자, 사회과학적 역사학은 근대 세계의 본질과 방향에 너무 낙관적이야. 그 역사의 진보와 근대 역사에서 서구의 우월적 지휘선점을 지지했다. 그래서 서구의 우월적 지지, 낙관적 요거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사회과학의 역사학의 의의와 한계 요거 꼭 외워두세요.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뒤에 보면 뭐 중국과 한국의 현대사 나올 리가 없겠죠 이거는. 예. 그 다음에 그 현대 역사학과 역사교육 관심 있는 분만 보시고 거기에 잠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면 14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41페이지. 요건 좀 봐야 돼. 이게 예전에 한번 물론 파란 책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수 요목기 때 관련돼서 관련된 건데 자, 이 교수 요목기와 관련된 거야. 예전에 재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해방 이후에 각지에서 한글 및 국사교육을 위해 강습회가 활발하게 운영됐다. 자, 진단학계가 가능된 국사교본이 널리 사용되는데 국사교육은 유구한 민족사의 정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군이의 고대사를 강조했고 그 다음 민족문화의 고치를 하는 정치사 중심이었다. 그래서 초기 때의 그 뭐냐면 국사교본은 고대사 몇 퍼센트는 60%예요. 되게 비중이 높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좀 그때 당시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게 고대사예요, 고대사.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겠어. 그리고 뭐 사회경제사보다는 정치사.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느 비중이 이제 높아지죠?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진 거는 최근 얘기예요, 그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요목기와 관련된 또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국사 교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 요목기 부분을 좀 보면 역사 과목은 어디에 속해 있죠? 사회생활과. 그리고 꼭 외워두셔야죠. 이제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자, 사회생활과에 속하게 되었고 역사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5학년에서 6학년 실시해요.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실시해요. 사회당 과목에 역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요거 과목 명칭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우리나라 생활, 이웃나라 생활, 먼나라 생활, 혹은 우리 문화사, 인류문화사 이렇게 배우죠. 자, 우리나라 생활은 당연히 한국사고 이웃나라 생활은 뭐야? 동양사고. 자, 먼나라 생활은 뭐겠어요? 서양사겠죠. 과목의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민족의 자긍식 국사교과서는 대체로 왕조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민족적 자긍심의 회복과 자주적인 민족의식이라는 시대 분위기에 반영해 고대사를 되게 중요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대사 부분이 왜 중요시 여기는가 이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외침을 극복한 민족 역량을 강조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1차 교육과정부터 해갖고 쭉쭉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어디가 많이 겹치냐면 거기 그 파란 책이 더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요게 맛보기로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파란 책 교육과정 할 때 더 살펴보기도 하죠. 요 부분은.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을 볼게요. 자, 142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을 이제 보기 전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기본 심화 강의 교재에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에 펴보시냐면요. 1008페이지 펴보세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제 모더니즘 비교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더니즘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냥. 예.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구 역사학에서 가학적 역사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객관주의에 이뤄가면서 그거에 어떤 역사가의 진술의 주관성, 정당화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엄민회와 역사학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전후에 근대성을 부정한 새로운 흐름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뭐냐면 역사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랑케이위의 근대 세 가지 기본 전제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랑케이위의 근대 역사의 세 가지 기본 전제가 보면 과거의 실제에 대한 이걸 이제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사회 비판 활동의 객관적 역사 서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역사 설명에 있어서 계기적 인간성과 기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이게 서로 관련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고 역사 연구의 목적의 의무를 그러니까 과거의 실제에 대한 진실 탐구. 그래서 실제에 대한 진실 탐구인데 이 실제는 어디를 통해서 탐구를 하는 거죠? 엄격한 사회 비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진실 탐구해서 어떤 보편지향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 탐구해서 보편지향. 이건 어디와 연결된 거야? 그 뒤에 있는 계기적 인간성과 기호는 그 원인과 어떤 걸 추구해가지고 기호를 찾아갖고 그건가 뭔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 그래서 사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숨어있는 그 사욕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원인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의 하부 단위로서 두 번째, 세 번째 전제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큰 테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그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예.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그 랑케 이후의 역사적 세 가지 전제 조건 이제 한번 이제 만들었어, 표를.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죠. 구조가 있어. 야,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 있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여기 이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야.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실제 형성이 일어난 것을 사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통해서 역사는 그 밑에 숨어있는 뭘 아는 거죠? 실제를 찾는 거죠. 실제. 그래서 구조적인 내용,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을 때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 이런 것들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 속에서 그걸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있는 어떤 기원이나 인과관계 이런 걸 찾는 것이 근대 역사학의 뭐죠? 전제 조건이었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서술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서술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걸 깐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세 가지 깐 전제 조건을.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식으로 깠는가 이제 볼게요. 자, 일단 전제 조건, 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대전제 조건이 이거죠. 이제 이게 17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여기에서 실제에 대한 탐구,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 밑에 있는 어떤 구조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역사는 테스트하는 거야. 언어도 적혀 있죠. 언어. 그래서 언어라는 건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하이트죠. 그래서 역사서술은 과거 사람들의 시각에 투영된 기록이지 있는 그대로 사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불가능하고 하나의 그냥 담론적 질서다. 이렇게. 요때 담론적 질서가 뭘까요? 담론적 질서. 자, 담론적 질서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남색책에 보면 담론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담론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다의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크게 이제 담론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역사학에서는 이게 네. 자, 역사학은 어떻게 쓰이냐면 역사를 이제 서술할 때 역사적 사실을 편집하는 걸 담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록을 편집할 때, 자,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할 때,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죠. 여러 있는 사실 중에 성리학적 가치관이나 중요한 것들, 자기 기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선별돼서 만들어내잖아. 이게 담론이야. 근데 이게 역사학에서 나온 담론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담론을 뭐냐면, 사료나 언어로 적혀져 있죠. 이 언어라는 것은 권력의 어떤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뭐냐면 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성 연애자들이 동성애 장악하기 위해서, 부르주아가 노동자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담론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특권의식을 정당화시킨 거야.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권력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담론이에요. 그래서 그 담론으로 구성된 역사적 사료로 적혀있는 언어 적혀있고, 그리고 언어는 다 담론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반영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에서 담론은 역사적 팩트는 인정하지만 그걸 편집하는 것은 왜곡이 일어나는 거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예 사유 자체가 언어로 적혀있고 언어라는 것은 권력 의지가 반영됐고 자신을 정당하게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게 담론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밑에 하위 이제 전제 조건인데, 자, 역사 연구 방법에서 예전에는 엄격한 사유 비판을 했죠. 그죠? 그게 안 되는 게 뭐야? 언어나 의미는 일시적으로 의미지고 유동적이죠. 이거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 역사를 서술해도 결국은 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한 거야. 이게 03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전제 조건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연구하죠. 계기적 인간성 기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역사를 연구할 때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해. 원인. 그래서 뭐 어떤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근데 그래서 기원을 찾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요. 불연설적이고 우연적 현실이 더 역사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촛불혁명이 일어난 거, 촛불혁명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원인과 구조적인 이유보다는 뭐 때문에? 그 태블릿 PC를 발견함으로써 JTB에서 발견되면서 그래서 우연찮게 일어난 거잖아. 그거는 오히려 여기가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에 딱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본 조건, 그게는 비판, 그 꼭 외워두시고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보면서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럼 남색 책 내용을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자, 그 앞부분은 각자 보시고 몇 페이지부터 보시냐면 144페이지부터 보죠. 144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원래 이 포스트 모던 역사의식은 그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과 그다음 그 비판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이용호 씨의 논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용호 씨 논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돼. 근데 남색책은 아마 이 남색책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 그 이용호 씨 논문을 이제 발췌했겠죠? 거기에 정리를 했는데 제 생각에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딱딱 그 논문 보면 딱딱 그 세 가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거기 첨부 자료에다 이용호 씨 논문을 갖다 첨부해 놓을게요. 오히려 이거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 이 남색식 보는 것보다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 인식은 무엇보다 엄격한 사료 비판을 통해 과거 진실을 객관적 탐구와 서술하고 있다는 역사 연구의 방법론을 회의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전제 조건을 회의하고 있다고 했죠? 예, 아까 말한 사료 비판 부분. 자, 과거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보는 텍스트인 사료가 다의성 때문이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의 비판 내용이에요. 포스트 모던의 역사 이론가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또 나오죠. 일시적이고 임의적이고 유동적이고 인간의 자신의 주관밖에 세계의 언어적 포성을 통해 재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적 사료라는 것은 통일되고 일관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호성, 그다음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 진다.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일단 두 가지 엄격한 사료 비판에 대한 통해서 역사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할 때 키워드만 쓰시면 돼요. 키워드. 요 앞에 뭐 주제 쓴 거 없이 키워드가 뭐예요? 일단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 이거죠. 한 세 가지 정도는 외워두셔야겠죠? 요 키워드. 그래서 요 키워드를 쓰시면 된다. 그래서 복잡한 거는 그냥 키워드만 그냥 쓰고 대충 뭐냐면 이으시면 돼. 어땠어요? 그 이렇게 쓰면 복합성, 모호성, 다의성, 주관성이 언어의 속성이다.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줄 거야 아마.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잠깐만 쭉 있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전제 조건. 이거 다음 주 넘어와서 세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세 번째. 네.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찾는 거죠.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가들은 역사 설명에서 계기적 인과관계 혹은 기원에 대한 탕골,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셸 포코인데, 자, 미셸 포코는
그 당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원인과 기원을 추적하여 의미의 통일성을 찾으는 역사학의 방법을 무시했다. 선행하는 사건이 뒤에 오는 사건의 원인이라는 역사학의 통념에 대한 제동으로 볼 수 있다. 포코에 의하면 현재에 의거하여 추정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탐구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모든 시간은 현재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 현재부터 독립된 과거는 없고, 과거는 현재의 용어로만 해석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것은 사건은 현재에서 일어나서 거지 무슨 과거에 예전부터 뭐 기원이 어떻고 이런 거 찾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기원 대신에 여러 가지 출발점을 발견하고 불연속적이고 우연한 현실을 통해서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에선 뒤에 있는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한 거고, 만약에 세 가지 전제 조건 중에 계기적 인과관계와 기원에 대한 것은 비판하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기원 대신에 여러 출발점을 발굴하고 불연속적이고 우연적인 현실. 그러니까 요 말을 써야 돼. 응? 불연속적이고 우연적인 현실. 딱 해갖고 핵심 키워드만 딱 써도 맞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핵심 키워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첫 번째 존재 조건이 있어요. 천재 조건. 이게 여기부터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야. 앞에 이제 두세 가지 전제 조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용호 씨 논문은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뒤로 왔다 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역사인식,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식과 세 번째 역사인식은 바탕으로 해서 역사는 역사적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과관계 원리에 따라 과거를 설명한 것이라면 종래의 그 뒤흔드는 관념이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그래서 무엇보다 역사 서술은 과거의 실체를 반영한다는 근대 역사의 기본 준걸 부정하는 역사 지식에 가장 심각한 점. 요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요게 그래서 역사 서술은 과거의 실제를 반영한다. 그래서 역사 서술은 사료죠. 그리고 과거의 실제라는 것은 뭐야? 사료 밑바닥에 있는 뭘 탐구하는 거죠? 여기는 법칙을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와 연결? 두 번째 전제 조건과 연결되고 세 번째 전제 조건과 연결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그 두 번째, 세 번째 포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본데 여기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부정한 비판 내용이. 그거는 객관적 세계가 따로 존재하며 그 객관적 세계를 언어와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포상할 수 있다는 역사서술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즉 우리가 남아있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 사람들의 시각이 투영된 기록이지 기록이 있는 그대로 사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현실을 인식할 수 없다. 또한 그 역사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다시 현재의 관점과 시각에 의해서 과거의 재단에 지내지 않는다. 결국은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나 과거 사람들의 삶의 투영이 아니라 단지 뭐다? 담론적 질서다. 요게 담론이라는 건 외워두시의 의미를 어떤 의미나 관념을 언술로 바꾸는 의미, 즉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표상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주관적 의미로 언어를 표현함으로써 뭐냐면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행위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권력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권력의 의지. 이게 이제 뒤에 그 텍스트론에 나와 있거든요. 예, 담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이제 한 것은 뭐냐면 자 요거죠. 우리가 남아있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 사람들의 시각이 투영된 기록이지 있는 그대로 사실 기록하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왜냐면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뭐냐면 여기 역사적 현실은 재구성한다는 것은 다시 현재적 관점과 시각에 의해서 과거의 재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비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에 역사적 실제 일어났던 사건은 삶의 투영이 아니라 뭐다? 담론적 질서다. 이거 꼭 쓰셔야 돼.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나 여기까지는 의미를 쓰지만 담론적 질서고, 담론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 여기까지 쓰시면 요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 요와 관련된 것들이 17년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건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전제 조건에 관련된 것은 언제? 03년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여기 있고 그 나머지 내용들 주저주 써놓은 거는 그냥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예.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텍스트론을 이제 역사학에 이제 도입을 할 경우에 역사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유용한 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일단 뒷정이 있는데 149페이지 펴보세요. 149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던과 역사교육이 있죠. 그리고 그 앞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뒷장 넘어가서 거기 150페이지 보세요. 150페이지 보면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게 있죠. 네,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부터 해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쭉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텍스트론 아시죠? 이 텍스트론적 관점을 역사학에 도입할 때, 역사교육에 도입할 때 뭐 유용한 점 이런 것들 이제 쭉 서술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텍스트론 할 때 얘기할게요. 그냥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건너뛰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자, 이제 책을 보세요. 159페이지. 자, 역사의 이해 개념. 그래서 역사의 이해 일상적 의미와 이런 것들인데, 요거 파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해석적 의미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역사의 이해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뭐냐면 공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역사 이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66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실제적 추론과 마틴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부터 해서 169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마틴하고 나이튼의 이론이 있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행위 이론 끝나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뭐 누구 이론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냐면 드레이 이론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행위 이론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169페이지에 보면 해석학이 있는데 해석학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역사 이해 논리에 보면 아까쯤 했던 거 요건 좀 봐주셔야겠죠? 크로체하고 콜링우드 있죠? 요거는 크로체, 콜링우드 그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7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79페이지는 또 뭐냐면 드레이가 나와요. 근데 이 드레이도 뒤에 행위이론이 있거든요. 행위이론 끝나고 나서 서로 연결시켜서 파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책이 일관되게 하나의 사람에게 쭉 집중돼서 쓰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좀 골라서 봐야 돼.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 180페이지 넘어가세요. 180페이지. 자, 180페이지 뭐냐면 이제 텍스트론하고 신문화사가 관련된 거야. 자, 텍스트론과 신문화사 부분도 거기 어디에 있어요? 파란 책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더 확충돼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많아.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기출 주제에 따르면 텍스트론이 좀 나오고요. 신문화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공사 기출에 두 문제 나왔나? 파란 책에 나와서 남색 책 부분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10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기본 심화 강의 규제. 자, 거기 신문화사 보이시죠? 예, 신문화사. 자, 거기 이제 신문화사의 이제 특징을 보면요. 자, 역사 연구의 중심을 일상문화로 봤다. 그래서 거시사가 아니라 미시사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 미시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표명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래서 이 신문화사는 이 뭐냐면 일종 기능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 의미를 파악하는 기능주의 관점 여러분도 아시죠? 원래 존재했던 건 모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그걸 정당하고 그걸 이제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시사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역사를 미시사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실문화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완전하게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 팩트는 강조해. 그렇지만 이런 그 미시사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다. 그 반만 영향을 받은 거야. 텍스트로는 뭐죠? 100% 영향을 받은 거고.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뭐죠? 발견하는 거죠. 이에 반해 텍스트로는 뭐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발명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허구성을 이제 공격하고 그 언어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그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신문화사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는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과 구조를 구분하는 논리를 비판하고 역사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나누는 것을 비판하면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같이 봤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신문화적 관점을 제시했던 방법론은 어디에다 도입했냐면 인류학적 방법론에 도입했어요. 이 기일체라는 사람이 했고, 그 기일체가 발리섬 닭싸움에 보고 그 삶에 열강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봤다. 그때 이제 치밀한 모사라는 것들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종전의 밑으로부터 역사를 계승한다고 했죠. 아까 지명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무슨 학파와 연결되냐면 아날 제4세대 학파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아날 제2세대 학파.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아날 제3세대, 제4세대 학파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론을 뭐냐면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그러니까 텍스트론에서 이제 주체적이고 해석하고 해명하는 걸 했지만 뭐냐면 사실은 부정하지 않아요. 팩트는 인정하죠.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고 팩트 자체는 인정해요. 팩트는 인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종전의 문화와 신문화 차이점이 뭐냐면 종전의 문화는 외형적 사회구조의 한 틀을 이루었지만 이러거나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준 사건. 근데 일상문화는 신문화는 일상문화죠. 그리고 문화 형상을 과거와 현재의 대학구도 인식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제 문화사를 인식했냐면 뭐 계급투쟁 역사에서 문화사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문화에서 계급투쟁의 역사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이 신문화사는 노동자들이 맨날 계급투쟁만 해요? 그게 아니죠. 뭐 결혼하고 연애하고 뭐 즐기고 다 하잖아요. 그 일상 문화에서 그걸 강조했고 그걸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나중에 파란 책 할 때 같이 또 살펴볼 거예요. 여기 파란 책에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신문화사 이제 읽기 방법은 뭐 두껍게 읽기 이거는 이제 참조해 주세요. 이거는 뭐 작은 것을 읽기, 다르게 읽기, 깨뜨리기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교육적 시사점과 유용한 문제점이 있는데 자, 요거 거창한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상 역사적 사건을 역사교육 소재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로 사용할 수 있고 민중사를 새롭게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요거 니은과 미은은 입론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빼버리고 요거 외워두세요. 기역, 니은, 디귿 외워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읽을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 부분은. 그 다음에 거기 문제점 있죠. 문제점. 예. 그래서 이 문제점도 나와 있으니까 남색시에 나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회 통합만 강조했고 왜냐면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사회의 갈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국지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형상들을 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의미나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원래 존재하는 것은 모두 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냐면 의문을 포시하고
표시하지 않고 거기에 뭐냐면 그냥 그 의미 자체만 이해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떤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갈등론적 요소 이런 것들은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문화사 내용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볼게요. 180페이지 펴보세요. 교재요. 아이고 얘도 점프해야 되네. 잠깐만요. 점프할 때가 힘들어 이게. 네. 180페이지 점프. 네, 점프가 잘 안 됐네. 네. 자, 보죠. 자, 20세기 전반의 역사학계에서는 사회과학 개념이나 연구 방법을 받아들여서 과학적 역사학을 추구하는 거나 사회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자, 이들 연구는 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사회구조가 역사와 인간사에 미치는 영향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 사회구조에 관심을 두고 과학적 역사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벗어나 역사 해석과 인간의 구체적 삶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자, 요걸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구조에 관심을 두고 과학적 역사학을 추구하는 경향과 다른 경향을 어디에 두는 신문화사에서 띄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그럼 거꾸로 신문화사의 특징이 나오겠죠. 자, 구조 중시력이요? 아니죠. 얘네들은 구조보다는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뭐만 강조할까요? 형상만 강조해. 그래서 형상에서 뭘 하죠? 의미만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사회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걸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죠.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기능론적 관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문화사는 누구의 방법은 인류학적 반복론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적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하고 마지막 보면 신문화사와 종전의 문화사가 차이점이 나오죠. 그래서 신문화사는 문화 형성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과거와 현재의 문화의 대학 코드를 설정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 문화적 형상이 나타나는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여 문화를 역사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종전의 역사학과 신문화에서 차이점이야. 그래서 종전의 역사학은 거대 담론 있죠. 구조의 어떤 거대 담론의 한 부분으로서만 얘기했죠. 근데 이 신문화사는 그게 아니라 일상문화고요. 이렇게 일상문화는 없지만 일상문화 구조와 상관없는 일상문화고 어디와 과거와 현재의 대학 코드이냐. 서로 연결시킨 문화야.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지금의 임용시험 있죠. 연결시킬 수 있죠. 우리하고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신문화사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적 형상은 외형적 사회 구조의 틀을 이루는 것이 거나 사회적 영향에 크다는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무슨 문화다? 일상문화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회구조 한 틀이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문화만 공부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문화를 연구하고 이거는 미시사적 연구야. 그러니까 일상문화 미시사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마르크스나 아나사학처럼 구조사를 연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신문화사에서는 인간에 관심을 둔다. 사회구조를 논할 때는 구조 자체는 구조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구조 속에 매몰되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만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문화사 연구 방법을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인류학적인 어떤 연구 방법론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했죠? 기어츠라고 했죠? 예. 기어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어츠는 문화 형상을 초시대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다. 기여처에게는 문화 형상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뭘까? 여기 설명은 요거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야. 예전에는 항상 원인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그게 따졌잖아요. 원인과 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걸 왜 그렇게 했는가 그냥 왜라고 하는 그 왜 했는가를 해석하는 거야. 그냥 이해하는 거야. 이해. 그래서 고정된 이론의 틀에 설명하기보다는 해명을 한다. 그래서 문화 형상은 그 형상이 일어나는 시기와 당시 사회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적 연구가 이제 발리섬의 닭싸움 연구야. 이 발리섬이 이제 여러분들 알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이죠. 거기 닭싸움을 보고 닭싸움에 왜 열광한 것을 뭐냐면 나름대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해명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그 일상문화 해명할 때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뭘 제시하냐면 치밀한 모사를 제시했어요.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치밀한 모사. 예. 치밀한 모사라는 거 뭐냐면 두껍다는 디크라는 두껍다는 거죠. 두껍게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치밀한 모사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치밀한 모사는 객관적 현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문화 형성의 하나의 테스트로 접근하여 그 문화 안에 상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두껍게 의미의 충의를 뭐냐면 치밀하게 기술한 거다.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거 있죠. 물을 이제 설명할 때 말할 때 물이라는 것은 과학에서는 H2O죠. 그냥 이건 단순하게 설명한 거고 설명한 거 H2O. 그래서 H2O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건 설명하는 거죠. 근데 물의 의미를 이제 어떠시오? 자, 공무도화가에서 물이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죠. 이마 물을 건너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또 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그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양수. 그 양수의 의미는 뭐야? 생명의 의미죠. 생명.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해석할 때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대 담론이나 한 가지 법칙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뭐죠?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거. 두껍게 해석하는 거. 다양한 측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치밀한 모사한다.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문화 형상을 하나의 텍스트로 접근하여 그 문화를 상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두꺼운 의미의 층위로 치밀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 내용을 얘기한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자 역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언어의 전환이다.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특징. 자, 그래서 그 언어의 전환에서 말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언어를 중시한다. 자, 언어를 이해의 도구를 인식하여 언어학과 문학이론의 역사를 도입했는데 이 언어학의 텍스트는 큰 영향을 주죠. 요 부분도 또 텍스트론을 건너뛰어요. 왔다 갔다 애가. 예. 자, 텍스트론에 따르면 역사 연구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언어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한 현실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의미를 구현한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사를 객관적 팩트를 반영하는 게 아니야. 이 자기가 보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론적 관점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된 거야. 예. 그래서 그 역사적 텍스트 안에서 아무리 역사적 팩트를 찾아내도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거는 다 만들어진 거야. 저자에 의해서. 그래서 쭉 보면 텍스트론 관점에서는 사조나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텍스트다. 그래서 사조에 들어있는 내용은 내용의 선택은 이미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으며 사조 내용의 서술은 저자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독자는 저자의 관점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며 이를 비판적으로 해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걸 여기에서 나온 게 뭐죠?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죠. 읽기를 먼저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쓰기를 해야 되겠죠.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죠. 예.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델리드라는 그 사역자가 한 말인데 이것이 텍스트적 입장에서 단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사료를 볼 때 텍스트는 역사적 사료죠. 예전에 뭘 봤어? 구조가 어떻고 뭐 의도가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렇게 봤잖아. 근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뭐만 보라는 거야? 사료만 보라는 거야. 사료는 보고 사료 속에서 뭔가 역사의 객관적인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다 뭐죠?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주관적 해석. 그리고 역사는 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텍스트 의미의 맥락적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데리다가 보기에는 역사 텍스트는 역사적 맥락을 역사적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구조가 텍스트에 반영된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그냥 구조와 맥락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의 관점? 발견의 관점이지만 여기에서는 만들어진다니까 여기는 발견의 관점이다. 여기는 뭐죠? 발명의 관점이죠. 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역사적 텍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적 상황을 알게 된다. 이렇게죠. 그럼 역사를 읽고 쓰는 작업은 역사적 상황을 창조하는 것이다. 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의 어떤 역사관을 비판을 했죠. 그래서 텍스트론에서 역사적 담론은 언어적 허구며 역사의 의미를 발명하는 핵심 키워드죠. 작업이다. 따라서 역사 연구와 이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가 다루고 있는 역사 사실 배경에 있는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자료가 표현되는 작품, 언어는 텍스트다. 텍스트 그냥 자체를 받아낸다. 그래서 텍스트는 언어의 속성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 간에 자료를 일관되고 통일적 의미를 부여하는 저자의 의도를 빨라들이지 않는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해체적 읽기라는 의미를 쓰라고 하면 뭘 쓰셔야죠? 요걸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독자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거네 자료의 일관되고 통일적 의미를 부여하는 저자의 의도를 빨라들이지 않는 해체적 읽기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상관없이 읽는 것을 해체적 읽기다. 이게 정의해서 쓰시면 돼요. 저자의 의도를 뭐냐면 상관없이 쓰는 것이 해체적 읽기.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신문화사 넘어와. 텍스트론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신문화사와 텍스트론 좀 비교를 또 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신문화사가 텍스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치밀한 모사는 역사 사실 자체를 존재하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신문화사 연결된 치밀한 모사 연결됐죠. 치밀한 모사, 이 치밀한 모사 뭐와 연결돼야 돼요? 문맥을 볼 때 신문화사죠. 그래서 신문화사에서 말하는 치밀한 모사는 역사 사실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화사는 텍스트론적 입장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걸 받아들였어요. 이거 받아들인 거야. 수용된 측면이죠. 그렇지만 뭐는 안 받아들였다? 발견은 역사적 사실 발명이 아니라 발견해서 역사적 사실 발명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론이 그래서 언어로 적혀진 사료를 다 부정한 게 아니라 사료 속의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어느 쪽에 부정했는가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그 텍스트론을 이제 뭐냐면 역사 연구에 영향을 할 때 또는 역사 이해 받아들일 때 문제점하고 뭐 장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유용한 점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유용한 점 보면 자, 신문화사는 한국사 연구나 역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을 보냐면 신문화사 관점에서 이게 첫 번째가 여기 붙네. 신문화사 관점에서는 역사 연구나 교육의 소재는 거창한 역사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세한 역사의 사건이다. 따라서 미시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습의 소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이런 입장의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특징이 있죠. 자, 이를 통해 민중사를 새로운 각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전의 세 번째 종전의 사회 경제사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 구조 속에 민중이나 지배 계급과 민중 간의 갈등을 이론적으로 영역적으로 거쳐가는 논의가 아니라 구체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묶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또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사 연구에서 이렇게 구체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습하게 묵제일기나 세미록, 미암일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그 세 번째 내용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역사 교과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를 보아야 한다거나 교과서 내용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을 보고 자기 자신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문화산 역사연구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가져오는 근래의 경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래서 신문화사는 여기에서 보면 다양한 절대적 진리, 교과서의 절대적 진리관을 부정하고 하나의 자기 역사인식을 갖는데 큰 기여를 해준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신문화사의 유용점을 써가면 뭘 쓰셔야죠? 첫 번째, 자, 신문화사는 역사 연구나 교육에 어떤 구체적 생생한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미시사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생생한 역사 사건 연구하기 때문에 미시사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습의 소재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걸 제가 요 부분을 쓰셔야 돼. 요 부분 줄친 부분을 쓰시면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민중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는 여기 지배계급이나 민중과의 갈등 같은 이론적 영역적 거쳐 논의가 아니라 구체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민중사를 조망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자, 역사 교과서를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를 보거나 교과서 내용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을 보고 자기 자신의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고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 요걸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종전의 관점을. 그래서 요것도 장점에 포함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요거 지금 노란 줄친 부분 있죠? 요거 기억했다가 보시면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한 게 뭐겠어요?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을 신문화사 관점을 도입할 게 유용한 점. 그럼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문제점이. 자, 문제점을 보면, 자, 신문화사는 집단행동에 나타난 문화형상을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문화형상을 통해서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요. 통합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쓰면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 갈등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신문화사는 구조를 파악하지 않죠. 뭐만 본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형상만 해명을 하잖아요. 그 있는 것을 그냥 존재만 인정해, 존재 자체는. 기능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을 포함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회적 통합만 본 거야. 당연히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 성매매? 매춘?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요 관점에 당연한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 뭐 제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신문화사는 예전에 그 역사학은 뭐예요? 전체적인 구조를 봤죠. 근데 미시사만 보죠. 그때 너무 국지적 형상만 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국주의의 팽창해둔 서구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원주민의 삶을 구성했던 정통적 의미의 그물망을 해체했거나 다른 걸 바꿨는데 그런 것들을 그것이 어떻게 의식 속에 반영된 걸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러니까 생활의식이나 의식 자체가 변화된 것을 보지 못한다. 예. 그래갖고 이런 국지적인 관점에만 보고 그 밑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문화 형성을 가지고 역사를 보지만 역사 속에 형성된 문화의 변화를 보지 않는다. 자, 신문화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동적이겠어? 정적이겠어요? 변화를 봐요? 그냥 있는 사실 봐. 정적이겠죠.
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뭘 보지 못해요? 변화를 보지 못하죠. 고정된 것만 봐. 그냥 정적인 거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발전되는가에 대해서 뭐냐면 별다른 관심이 없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 뭐냐면 신문화사는 사회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갈등적 요소를 보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국지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에 뭐는 보지 못한다? 밑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적인 것들 이런 문화 형상들만 보기 때문에 고정된 거 보기 때문에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게 있죠. 그래서 신문화의 문제점을 쓰려면 요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신문화사 부분도 이제 파란 책이 있으니까 파란 책 할 때 또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신문화사와 테스트론 20세기 후반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상상적 역사 이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나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